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편 지난주 항명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언급되었던 국가안보실과 국방비서관의 교체설이 나왔고요. 주말 사이 이슈들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김준일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부 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19년부터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만 8번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지 국제본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 연구원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주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대학교 때는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좀 문화 생활에 조금 더 시간을 쓰면서 뉴스는 사실 잘 안 봤었는데 뉴스는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를 했나요? 아닙니다. 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왠지 또 사실 같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드려본 이유는 바로 교사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 학교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8일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교사들이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교사들이 예고했던 서희초 교사의 49제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데 집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이 집회는 오후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사들이 추모를 위해서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걸로도 알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추모 행사는 오후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수업은 하고 모인다 이야기. 네, 그런 교사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 한 0.5% 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런 학교에서는 임시 휴업을 계획한 걸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재량 휴업 학교 숫자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맨 처음에 집계했을 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합반, 학년 통합 수업 이걸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 어느 정도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했는지 또 어느 정도 학교가 이런 합반 수업이나 통합 수업 했는지는 오후 늦게나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육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다 이제 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대체 인력들도 투입이 돼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도 장학사 등 900명을 학교에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0시까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근무했던 서희초 운동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서희초 강당에서 이 49제 추모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같은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같은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쯤 추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참여를 지원하는 데다가 많은 행사가 교원 퇴근 시간 이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규모 상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같은 주말 같은 경우도 집회 주최 측 추산에 한 20만 명 넘게 참석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에서 모였죠. 그렇습니다. 아마 항공사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여의도 이 지상에 있는 까만색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들의 모습 또 예비 교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는 이 교사들이 낮 시간 연가, 병가, 재량 휴업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거 위법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엄중한 조처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이 바뀌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이후에 교육청의 대응 방안도 정확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권 보호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며칠 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네요. 교사들의 분노는 또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3명의 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는데요. 먼저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하지만 유서는 이제 발견되지 않아서 조사 중에 있는데 이 돌아가신 교사가 올해로 14년 차 교사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망 당일까지는 질병휴직 중이었고 과거에 이제 육아휴직 후에 지난해 2학기에 교과 전담 교사로 복직을 했고 이제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가 이제 6학년 담임이었는데 이때부터 연가와 병가를 길게 한 달 이상 쓰면서 조금씩 이게 힘들어하는 모습 또는 이상 징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까지 딱 질병휴직이었고 9월부터는 1년짜리 자율 연수 휴직에 들어가서 조금 쉴 예정이었는데 이 질병휴직 마지막 날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이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1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빈소에 다녀왔는데 고인과 관련해서 악성 민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 확인이 되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유서를 남긴 채 군산 동백대교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차량에서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유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극단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유족에 따르면은 평소에 고인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고인이 평소에는 사실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인데 최근에 와서 이 아내에게는 이런 내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전북 교사노조가 이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수집해본 결과 이 특정 교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지금 제보가 또 있다고 해서 교육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 10시 35분경에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역시 60대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최근에 이 수업 중에 고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은 한 학생이 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좀 많이 다쳤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고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교육청에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 절차가 진행되자 고인이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지금 유족들의 증언이 있는 상황이라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유족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극단적 선택은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더 단단해져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육군사관학교로 가봅니다.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이 외부로 이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이 맞다며 볼세비즘, 볼세비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야권과 시민사회 학계에서 계속해서 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은 상황인데 국민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SNS에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즘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돌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이 끝난 1921년 9월 이후에도 스스로 고려 공산당 간부라고 밝혀왔고 또 고려 노동 군중들에게라는 문건도 발표를 했는데 이 문건에 보면 뼛속까지 붉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우리 민족도 적으로 간주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면서 이 볼셰비키즘을 신봉했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게 최근에 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한국전쟁 그 이제 배우로 꼽히는 것은 스탈린 공산당이라서 스탈린의 공산당과 레닌 집권
후반기에 이제 공산당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사실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철규 사무총장이 레닌의 볼셰비키즘을 신봉한 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사실 반박을 한 셈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나 이 레닌기와 스탈린기가 명백히 역사적으로 다르다는 점, 또 일제강점기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제의 탄압에 계속 쫓긴 독립군이 북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중국 아니면 소련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양한 이념들이 섞였던 광복 이전 독립군들 사이에서 특별히 극심한 이념 갈등이 또 보였던 것도 아니다. 지금의 남북 갈등 이념처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할 만한 발언이 나왔네요. 북한과 또 공산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만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의 발언을 밝혔습니다. 김일성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태영호 의원도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워놓으면 국군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민의힘과 귀조와 맞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2021년 8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일단 제목이 북한은 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향인 평양으로 모셔가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이고 이 영상에서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공과를 가리면서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홍범도 장군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고향의 유해가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돼 버리면 합법적인 주체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대한민국이 큰 울림으로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이 한반도 국가의 합법적인 주체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이런 독립운동가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태영호 의원도 사실상.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또 이게 발언이 바뀐 상황이라서 이 흉상 이전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한번 관련된 입장을 내놨네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광복군 영혼 5인의 흉상 이전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번에 육사가 교정 내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니까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흉상 철거 이후로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이 가입한 전력을 문제 삼자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협을 폄훼하는 거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거다.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회수하는 처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향해서 촉구를 했는데요.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거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게 육사 이 본관, 현관 앞에 충무관 앞에 흉상을 세운 이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군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미 군정 때 찾을 것이냐 아니면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 거기서 뿌리를 찾을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홍범도 장군이 말년을 보낸 곳이죠.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입니다. 리 류보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 그리고 박 드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회장 등 고려인 동포들이 이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흉상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홍범도 장군의 이 대형 사진 앞에서 항일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 홍범도 장군 공산당 이력이 문제면 내 가족과 고려인 동포 50만 명도 모국의 적이란 말이냐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 아마 언론 보도로 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박 드미트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겠다고 생각하며 2021년도에 그 봉환 당시에 마음이 뿌듯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공산당원이었던 나의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로 소련에서 살았던 나도 제거 대상이란 말이냐.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없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이런 공방이 오가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그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이주한 뒤 1943년 75세 일기로 영면한 바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으로 홍범도 장군이 간 것은 강제였는데 말입니다. 네, 해병대로 가봅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오늘은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신청 및 첫 신문이 열리는 날이네요. 네, 지금 뭐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지난달 8일 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수사단장이었는데 수사단장 그렇습니다. 직위를 떼놓게 만든 것이 네. 보직해임인 거죠. 보직해임이 네. 됐죠. 근데 그 뒤에 박정훈 대령은 계속해서 이제 해병대 사령부로 출근을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사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령 측에서는 아니 보직해임 이거 근거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이게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군검찰은 내일 박 전 단장에게 검찰단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다시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수사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갈 데가 많습니다. 육사도 갔고 해병대도 갔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서울 시내 집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산업은행 측면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집회 관련 준비 작업으로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역 방면으로 산업은행 측면이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의도 지하차도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고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성수대교에서 성산대교 가는 길 홍제림프 부근 3차로가 현재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상태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청주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기흥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는데요. 이 사고의 영향으로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기흥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구미 부근 4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2차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소식이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작업으로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평택 나들목에서 송악 나들목까지 7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국회에서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신설을 보내기로 했다고요. 아직까지 보냈나요? 오늘까지 보낸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가입국 88곳에 친서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런던 협약, 의정서 이거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런던 의정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폐기 이걸 투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이 인공해양 구조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서를 통해 다음 달 4일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이 협약들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좀 내리도록 가입국한테 촉구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인데 여기다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과 공동회의도 열겠다라고 또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국내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여론을 좀 환기를 시켜가지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이 해양 방류를 오염수 투기를 막아보겠다라는 전략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가
요 네. 내용들 종합해 보면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가입 국가들 태도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 미국 등등 주요 국가가 그동안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커다란 울림을 주기 힘들다라는 관측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거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김 대표가 이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언급해서 뭐 기자들이 이 워딩도 좀 눈에 띄게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정부도 오늘 해수부 차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런던 의정서에서 적용 대상이 이제 논란이 있었다. 또 국제해사기구 법률국에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 뭐 계속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니까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절차대로 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준이 나오는지 이건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이 정작 미국 국내에서는 유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사례인데 미국 뉴욕주의 한 원자력 발전소가 60년 동안 가동을 하다 이제 수명을 다해서 2년 전부터 문을 닫고 해체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해체하다 보면 폐연료봉이 나옵니다. 핵 발전하기 위해서 핵 연료를 넣어서 이제 핵 발전을 하니까 그 다 쓴 폐연료봉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높은 온도에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넣어가지고 식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폐연료봉을 식히다 보니까 당연히 핵연료와 접촉을 하니까 이 방사성 폐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방사성 폐수가 5,000톤이나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최근 뉴욕주에서 논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전 해체를 맡은 철거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처리를 해서 이 오염수를 허드슨강으로 방류를 하겠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치 브로니 이 철거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과학과 팩트에 기반해서 움직인다. 정부 기준치에서 1% 미만인 방사성 핵종만 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일본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강과 접한 지역사회에서 뉴욕의 지역사회에서 거센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는데요. 특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면 폐수를 저장고에 그대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민들이 맞섰고요. 이 지역의 감독관이자 의사인 리처드 베커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의 폐수를 버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오늘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더 나은 처리 방법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보관해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뭐 국내외 여러 사람들의 입장하고 또 동일한 내용이죠. 문제는 미국 뉴욕주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주민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주의회가 방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어서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도 이 법에 사인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강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이게 뉴욕 주에 한정된 사례긴 하지만 바다 한참 건너 태평양 건너 있는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미국 뉴욕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중잣대가 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또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간토 대학살 추모식 관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벌어진 지 100년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여당이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변인 발언입니다. 강민국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했다, 비판을 했다,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우리가 흔히 조총련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조총련이 주최해서 그렇다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북 성향의 조총련, 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리특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통일부는 유니언의 총련 접촉 이건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검토하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미향 의원은 입장을 내서 아니 이거 조총련이 단독으로 개최한 행사도 아니고 일본 시민사회 함께 개최한 행사였고 또 행사 내용이 간토대학살 추모식 아니냐. 또 이게 100주년이 된 그런 해기 때문에 추모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그뿐이다. 조총련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거나 뭐 그걸 많이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참석한 행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행사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윤미향 의원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행사 참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이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모식 이거는 지난 50년간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대표적으로 꼽는 간토 대학살 조소인 추모식으로 꼽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 관련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간 건데 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 100주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뭐 진상 규명이나 특별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간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해 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왜 통일부의 어떤 신고도 없이 통일부한테 신고한 것도 없이 갈 수가 있냐 이런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등장하면 또 상당히 또 민감해지네요. 자, 이번에는 국회 예산안으로 가봅니다. 올해 세수가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관련된 보도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세수 결손이 역대급으로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추경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냈습니다. 부족한 세수 결손분을 기금 여윳돈을 투입해서 메울 그런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최대 60조까지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여러모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돈을 쓸 예산까지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도 지금 추경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보관이 어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이 외국환 평형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런 공공기금의 여윳돈을 최대한 투입해서 마련할 수 있다. 부족한 60조 원의 세수를 보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세수 결손이 만약에 60조가 발생하면요. 이 중앙정부가 메꿔야 하는 것은 이 중에 36조 원가량 됩니다. 왜냐하면 40%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건 지방정부의 부담이에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긴 한데 지방정부에게 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되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입장에선 정부가 당장 메꿔야 되는 36조 원이 발생한다면 이런 기금들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면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쓰지 않은 불용 예산 또는 이게 세출과 세입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 세계 잉여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만회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다 해도 한 10조 원 가량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 부분을 투입을 했는데도 부족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26조, 20조 이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쓰겠다는 건데 일단 외국환 평형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원화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를 비축해 놓거나 아니면 원화를 비축해 놓는 그런 기금인데 환율상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원화 가치가 워낙 하락을 해가지고 환율이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 원화를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평형기금에 원화가 엄청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 공자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옮겨서 세수 결손을 보강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금들에서 여유 재원을 좀 빌려와서 채워놓고 아니면은 자금이 부족한 다른 공공기금이 있으면 채워놨던 돈에서 조금 빌려주는 이런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데 네. 외국환 평형기금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세수 결손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임시 방편될 수 있어도 건전재정 기조와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회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채 발행, 그러니까 빚을 내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고채 상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혹시 몰라서 모아놓는 돈인데 그걸 쓴다는 게 결국에는 빚 갚는 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편입니다. 네.
자, 특히 균형을 맞추는 데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예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더 또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또 거론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담대 대출, 주담보 대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더 많은 주담대 대출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뭐 집값이 회복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실제 실거래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좀 주담대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담대를 지목하고 제동에 나서고 있고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제동에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니까 8월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폭, 주담대 증가폭을 봤더니 8월에 2조 1천억 원대로 증가세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조 1천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7월에 1조 4천억 정도, 6월에 1조 7천억 정도, 5월에 6천억 정도랑 비교해 보면 증가폭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조를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이후 올 들어 이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새 주담대가 2조 넘게 급증한 건데 집값이 이제 반등하고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담대를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8월에는 최대치였는데 뭐 물론 앞으로 9월 달에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쌓이면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또 금리도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 높은 금리를 계속 부담할 수 있는 가계 여력이 되겠느냐. 그리고 금리가 물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중국 경기도 그렇고 좋지 않기 때문에 하향세로 갈 수 있다.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그게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늘어나는 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빚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우리 금융당국이 지켜보면서 위험한 곳이 없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괜찮다 그러는데 체감하는 경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또 불안감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구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연구원과 한입뉴스 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944님 돌아가신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49제인 오늘 많은 선생님이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345님 얼마 전 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요. 생전에 좋아하셨던 조영남의 모란동백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사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널
동백 아가씨 꿈속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원을 만들어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돌아 앉다와 돌라 앉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앉는 것을 돌아 앉다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럿이 동그랗게 앉는 것은 돌라 앉다가 맞습니다. 어떤 대상의 둘레를 빙 돌거나 돌게 한다는 뜻인데요. 동사 도르다와 앉다가 합해진 겁니다. 둘러앉다란 말은 많이 듣거나 사용해 보셨죠? 둘러앉다는 이 돌라앉다의 큰 말입니다. 물론 돌아앉다란 동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방향을 바꾸어 앉다란 뜻이어서 화가 난 경우에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며 앉을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또 동사 도르다에는 일이나 물건, 돈 따위를 이리저리 형편에 맞추어 돌라대다란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는 농기구를 돌라서 사용했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농기구를 다른 데서 꾸거나 얻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돌라 맞추다란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무대 소품을 대충 다른 물건으로 돌라 맞추었다라고 하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해서 맞췄다는 뜻이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의 비가 그쳐가는 동시에 경상권 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선선한 동풍의 영향인데요. 모레까지 동풍이 닿는 동해안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늦더위 속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과 전라권, 경남과 제주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 김해가 32도, 대전, 광주 30도까지 오른 반면 강릉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 부산 30도, 제주 31도, 광주 32도, 서울도 2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반면 강릉 26도 등 동해안은 주 중반까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동풍으로 인한 비는 우선 내일까지 5에서 40mm가 예보됐습니다. 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리겠고 오늘 오후 제주도에도 5에서 20mm, 부산, 울산은 5mm 정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오늘 오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부산, 울산,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남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박다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채를 흔드는 반국가 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 친북단체 조청년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면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제일을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정 평론가도 네.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도 네. 하시고 친절하게 또 상대방을 잘 배려해서 말씀해 주셔서 혹시 감사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시켜만 준다면 제가 또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처럼 너무 잘 알고 이제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도 본인이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네. 이 정도는 기본이겠지 하는 거.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의 제 무식을 모르시는군요. 네. 네. 뉴스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순직한 교사의 49제 날입니다. 예. 동시에 전국 교사들이 정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기도 하고요. 지난주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오후 4시 반에 국회 앞에 집결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토요일, 일요일 지난 주말에도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 이 집회에 수십만 명 교사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 추산 인원수는 각기 이 주체마다 다르게 내놓고는 있지만 제가 일대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규모였고 지금 그만큼 교사들의 분위기도 고조가 되고 입장도 강경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경기도 성남시 한 등산로에서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도 있었죠. 이 학교 앞을 저도 취재차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 담장과 운동장 둘러싸고 정말 수백 개 근조화환이 쭉 늘어서 있고요.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정문 인근에는 손글씨로 쓴 포스트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서 추모의 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이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광경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참담해하고 있었고요. 이 학교 앞에 동료 교사들 추모 발길로 꾸준히 붐비고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구,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와서 줄지어선 화환을 물끄러미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교사들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주저앉아서 오열하는 분도 계셨고요. 이게 또 이 해당 교사가 특히나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교사다라는 게 알려졌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취재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발인식장에서 딸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데 굉장히 앳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학생과 학부모들도 추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몇 명은 이제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맞춰 입고 와서 묵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주말에도 왔었는데 또 아침에도 또 들르고 싶다라고 해서 꽃을 두고 헌화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그 메모에는 근조 화환 거기에도 이제 몇 명이 죽어나가야 바뀔 건가. 살아남아서 미안한 교사 이런 문구가 있고요. 또 참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이 적은 글귀인데
수업 시간이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남일이 아니다라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응원하는 인증 릴레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스스로 오늘 우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교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인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허용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좀 교사들을 독려하는 방식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맞벌이라든가 학교를 보내야만 되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에선 난감해하고 있는 것도 엄연히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교육부가 억지로 파업 분위기를 누르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학생들에게도 왜 파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현 상황을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으로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아버지께서 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인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 일로 또 한숨 쉬시던 것을 고민이 많은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 참 우리 사회에 그리고 교육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던 게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고 그럼요.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네. 조은정 평론가는 맞지는 않았나 보군요. 예. 네. 자, 사회적 배려청 청년들 중에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코이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 개발 원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코이카를 통해서 선발돼서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경험을 쌓곤 해요. 저도 학생 때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에 8개월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전공이 사진 쪽이라서 그 캄보디아 학교에서 미술교육, 사진교육을 해줬는데 이 A씨가 보육원에서 자란 자립준비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봉사를 다녀온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아동수당수급 자격이 박탈됐고 한국장학재단 학비 지원까지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B씨의 사례는 역시 8개월간 우간다에서 컴퓨터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왔는데 수급 자격이 중단이 됐고 홀어머니가 힘들어한다면서 토로를 하는 겁니다. 이 코이카는 그래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사정을 설명을 해줬는데 지자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정부를 위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수급 자격이 박탈당한다니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작년 12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통산 6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체류 중인 요것뿐만이 아니라 체류했거나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체류를 했다면 그게 쭉 유효하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다시 지속을 하더라도 체류했거나 이 부분이 걸리는 건데 그럼 이런 시행령이 이 국가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추진하는 해외봉사 사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적어도 예외가 돼야 될 그런 경우로 보이는데. 예, 이게 코이카에서 이렇게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코이카 측에서도 좀 사회적 배려층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일을 마련해서 15%를 배려층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다녀왔더니 이 사람들 모두가 귀국 후에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려운 집에서는 그럼 봉사 기회도 박탈되는 것인가? 이게 뭐 스펙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대학원에 가고 싶거나 해도 생계를 벌어야 하는 학생은 진득하게 이제 공부할 기회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럼 국가가 밀어준 이런 봉사 기회를 이렇게 국가가
제도에서 엇박자가 나서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마땅히 상식적이지 못한 제도는 좀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석 명절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조현정 평론가는 명절 때 어디 가시는지요? 시사본부에. 네. 출연자분들한테 다 여쭤보면 예. 뭘 여쭤봐도 기승전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되는군요. PD님이 지금 눈을 피하시는데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추석 앞두고 여느 때처럼 차표 전쟁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차표 티켓팅이 마치 유명 콘서트 예매 수준이라서 특히 이제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뭐 요즘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문제 네. 제기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번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대국민 티켓팅이다. 나훈아, 임영웅, 송가인 콘서트에 이어서 효도 티켓팅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30일, 31일 7시에 티켓 예매가 열렸어요. 근데 바로 들어가도 뭐 대기 인원 내 앞에 10,000명 기다리고 있대. 20,000명 기다리고. 광클릭을 해도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에 KTX나 열차 이런 게 무인 판매 앱으로 예매해야 되고 이런데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에 직접 가서 기차표를 사지 않는 풍경은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는데 여전히 이런 비대면 예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정보화 기기를 통해서 예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60% 넘는 비율이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비율이 이렇게 높네요.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카페나 이제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 그게 예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토론은 이제 주문받고 도와주는 것도 서비스의 일부인데 그럼 소비자에게 이런 것들을 전가하고 하지만 메뉴 가격은 그대로가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최소한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면 창구 누군가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고 적어도 사람이 주문받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예. 저도 어려워요. 네. 헤매요. 네. 헤매는 두 사람이 또 방송을 한 거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의원님 요즘 좀 더 힘차 보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 보이나요? 네. 예. 다행입니다. 뭐 힘이 없는 것보다 낫죠.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네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지난주 왜 진지하나 여쭤봤더니 이사할 예정이다. 근데 이사를 했을 텐데도 지금도 진지해 보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사도 힘들고 수많은 이슈. 이 수많은 이슈에 이슈를 덮고 또 이슈.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쏙 어디로 갔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라도 물고 뜯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슈의 모든 짐을 또 이삿짐으로 나른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지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언급할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MBS, 갤럽, 리얼미터 주요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낙폭은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하락세입니다. 지지율 하락 이유 먼저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오르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잘해야 오르죠. 물론 일이 있어야지 오르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논란되는 것만 보십시오. 그냥 뭐 몇 개 보기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네. 뭐 일본이 방류한 거지만은 뭐 사실상 승인해 가지고 지금 뭐 어민들도 화가 나고 막 사람들 화나 있지. 그 지금 뭐 박정훈 대령 뭐 해병대 수사단장 사실상 제가 보기엔 외압 뭐 누구 구학인지 모르겠으나 해가지고 지금 최상병 뭐 사망 원인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지. 그리고 뭐 지금 과기부 예산 엄청 깎아가지고 지금 뭐 막 이런 날리고 있고 경제는 안 좋고 뭐 좋은 게 그러니까 전 진짜 묻고 싶어요. 좋은 게 뭐가 딱 하나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더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가장 크게 타격을 준 이슈는 뭐였을까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간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지금 이념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뭐 이거가 지금 진짜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하게 좀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뜬금없는 거죠. 이거 지금 왜 지금 이 난리를 치지 지금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뭐 공산 전체 주식 세력 예고하면서 협치도 안 하겠다.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야당은 반대로 가려니까 협치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등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을 강하게 정말로 구국의 어떤 장군이다, 구국의 영웅이다라고 믿는 분들 빼놓고는 뭐 싫어하고 반대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네. 박은수 의원님요. 이게 이제 뭐 정치권의 대결 정쟁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정치 혐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당층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나 또 대통령의 포지션이 그런 정쟁이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그럴 땐가라는 이제 국민의 실망이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이라고 아니 실용보다는 이념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혹은 민생이나 국민들 삶에 유익한 논란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사실은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사사건건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벌이는 이른바 이념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교착을 맞고 있는데 그런 교착 국면을 넘어서서 정말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 전략이나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질 건가 이런 차원의 이념 논쟁이면은 그건 생산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념의 시계를 한 30년 정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마치 냉전 시대 때 이 무슨 좌익 용공분자 색출하고 빨갱이 색출해내듯이 멸공의 시대로 가자라는 이념의 기치에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지율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고민은 이제 여당이 고민일 거예요.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이념 전쟁에 선뜻 편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딴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저런 구도로 총선을 치르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한데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사실은 여당의 운신에 폭이 없거든요. 고민이죠.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고민이 깊어요. 뭐 야당도 한쪽에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게 여야가 서로 지금 총선 전략이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겉돌면서 표류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준일 에디터는 분석을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을 보면 MBS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로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넘는 74%였고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 해양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75%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뭔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대응이 특별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런던 협약서 등에 사안을 보내겠다. 또 맞대결하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강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실제 실효적인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뭐 일본 언론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 대통령의 지지가 방류에 가장 큰 힘이 됐다. 뭐 일본 언론이 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지하고 있고 뭐 찬성도 지지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반대한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전 처리수 뭐 아니면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정부가 하는 게 믿업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갤럽 조사를 보면은 갤럽은 이렇게 그 부정평가나 긍정평가의 원인을 이렇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1%로 부정평가 1위예요. 지금. 가장 높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외교가 11%, 경제, 민생, 물가 8%, 독단적, 일방적 7% 이렇게 나왔고요.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21%,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인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예 그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냐 긍정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 때마다 똑같아요. 요거를 항상 물어보는 거고 새로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좀 자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고착화 현상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35대 69도가 그냥 고착화돼 있어요. 뭐를 해도 뭘 물어봐도 35대 65로 나옵니다. 그냥 여론조사를 할 필요조차도 없이. 없어요. 그냥 대충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제 오차범위 하면은 모든 이 정치적인 이슈가 딱 들어가면은 다 35대 60이에요. 의원님께는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가 좀 잘못돼 있다. 질문이 뭐 편향돼 있다. 잘못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용어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국민들의 인식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이게 안전하다. 과학이니까 믿어라.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과학이 아니죠. 일종의 정부가 이제 맹신을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과학적 주장들이 전부 사실은 가설이에요. 그게 이제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설에 허점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적 가설 수준에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무슨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무슨 카이스트 핵공학자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동원해 가지고 이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정치지 무슨 과학입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게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비슷한 논리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야. 알프스를 통해서 한번 처리됐기 때문에 최소한 처리된 오염수야라고 이 개념을 바꾸겠다. 개념을 바뀐다고 국민들의 이런 불신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일본 정부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처리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또다시 이게 국민 편이 아니고 일본 편 드는 거냐라는 논란을 정부가 자초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념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전부터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오염수라는 명칭을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써왔던 거거든요. 이걸 변경하면 이제 또 다른 논란, 그러니까 2라운드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또다시 정부는 국민보다 일본을 생각한다. 일부 이제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그 줄이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해당 업계 요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일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도 이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훨씬 된 강화된 감시 체계를 어떻게 요구할 건지
또 우리 그 연근해에서 이게 그 바닷물 떠가지고 측정을 하지만 바닷물 떠서 측정하는 것 말고 그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이런 각종 방사능 물질 축적이나 이런 여부를 어떻게 추적할 건지 이렇게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내놔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만 한다 그래서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무능하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실질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정부가 그래도 이런저런 악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는데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이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율은 28%요. 28%가 나왔고 한국갤럽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민주당 지지율 2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뭐 자동응답 조사는 높게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이 일관되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낮은 지지율, 일각에서는 뭐 샤이민주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자, 전화면접 조사만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이 낮은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CBS 노컷뉴스가 RM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는 민주당이 50%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갤럽은 27%. RM서치에서는 50% 더블입니다. 더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RM서치에서는 35.9%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갤럽에서는 33%인가요? 별 차이가 없네요. 엠브레임 리퍼블릭 전국 지표조사는 33%.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조사냐 ARS냐 전화면접에 따라서 너를 뛰는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제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매정하게 끊지는 못하니까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한 중관여층도 응답을 열심히 좀 해주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저 이제 ARS는 내가 진짜로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샤이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쪽팔림 진보입니다. 예. 쪽팔림 진보. 진보가 쪽팔려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쪽팔려서 더 이상 민주당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하는 꼬락서니가 나는 이 꼴 못 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 정부를 반대하지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 지표로서 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뭐 지지율 관련해서는 박원석 의원님도 하실 말씀은 많을 텐데 우리가 오늘 중요 주제가 있어서요. 지지율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해병대로 가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면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이 내용들 맥락을 보면은 어떤 의미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교체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교체되는 게 확정된 거죠. 확정된 겁니다. 이미 후임자까지 결정이 특히 이제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됐고요. 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이번이 이제 최상병 사망 관련된 그 해병대 수사단의 이 수사 외압을 둘러싼 논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다.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했잖아요. 이첩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국가안보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그 좀 보자. 수사 결과 좀. 수사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다.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언론에 브리핑 자료라도 보자. 이렇게 안보실이 총동원돼 가지고 갑자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외유 중에 귀국길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져 묻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수사 개선상에 국가안보실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 관련이 없는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지 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안보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 상황은 추후에
이 박대령 진술로 확인이 됐지만은 VIP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사하면 되냐? 해병대 사령관 그 처벌하면 되냐? 결국 그 한마디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를 추론하게 아직까지는 그 대통령 발언 여부는 의혹인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고 또 그걸 박대령이 본인과 같이 함께 해병대 수사대에 있는 다른 수사관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보강 수사까지 했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이번에 구속영장에 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게 이제 박대령 변호인의 주장이고 영장이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cực기 낮다고 봤죠. 왜냐하면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군은 어쨌든 이 뭐 항명 이런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 조직인데 상명하복이니까요. 죄가 항명죄인데 이게 과연 영장이 기각되겠냐. 근데 기각이 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범죄 혐의가 잘 소명이 안 된다.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군 판사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군 검찰한테 항명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뭐냐. 이 박 대령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 검찰 쪽에서 항명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항명죄가 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 결과인데 군사법원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준일 수석의 이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부분 예상과 다르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또 도리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인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제 확정적으로 들리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게 여러 곳에서 드러났는데 그 군 검찰에서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게 뭘 없애야지 인멸인데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인멸의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군법원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해괴한 논리를 막 갖다 쓰니까 이제 된 거고 지금 중요한 게 해병대 사령관이 이게 지금 저기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면담을 하는데 VIP 얘기가 나와서 정말 VIP가 맞습니까? 라고 수사단장에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였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언론사상이나 공식서상에서 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전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진실을 밝히려면은 국회에서 불러서 해병대 사령관을 물어봐야 돼요. 너 그렇게 얘기한 거 맞느냐 아니냐. 뭐 이게 최소한 이런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이 지금 정부에 따르면은 한미의 안보가 지금 역대 최고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교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보실 2차장하고 비서관은 보고서를 직접 받았거나 전화로 문의한 걸로 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관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 정부의 어떤 정통성과 이런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겁니다. 굉장히 크게. 이거는 단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유재수 감찰무마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성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항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별처럼 달고 지금 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원세훈 국정원장 빼라고 하니까 본인이 항명한 거 아닌가 사실상.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거를 처벌한다? 이 정권은 지금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박정훈 대령이 이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신문이 이제 오늘 아까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한입뉴스에서는 다뤘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한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또 조사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국방비서관은 10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도 있기는 합니다. 같이 알려드리고요. 자, 국회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소환 조사는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출석 날짜인 이달 중순 그리고 그 이후로 갈수록 이 대표의 몸 상태는 더 나빠질 텐데 과연 검찰 소환 조사 응하는 게 박 의원님 가능할까요? 그 조사에 좀 차질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예고했던 건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 본회의가 없을 때
검찰 출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시점쯤 되면 단식한 지 벌써 한 12일, 13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그리고 단식을 거의 중단을 검토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출석을 한다 한들 제대로 된 조사가 이게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가 잘 진행될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검찰의 소환과 이 조사 일정에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걸 두고 이 일종의 이제 방탄 단식이다. 네. 이런 평가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땡깡 단식이다, 뜬금포 단식이다, 곰수 단식이다 이렇게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단식을 했다면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무리겠죠. 근데 검찰 소환 수사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지금 이제 단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이제 정기국회가 회기에 들어갔는데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제1당의 대표가 대통령이나 여당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연 단식이어야 되느냐. 국정감사, 법률 예산 이런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뭔가 실질을 기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내건 요구사항을 보면 요구사항들이 커요.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수용할 리가 만무하고 뭐 거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태도일 텐데 그러면 이제 출구가 잘 안 보이죠. 그 출구는 결국은 뭐 쓰러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상당히 장기화 될 거고 민주당 내부로서는 이게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확장성이 있는 단식은 아니에요. 비판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당 내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검찰이 여기다가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까지 국회에 던지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이럴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등등을 둘러싸고 굉장히 당 내부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친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네. 자, 이 박원석 의원께서 확장성보다는 내부 결집용이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 동의안이 오더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명계의 목소리도 좀 잦아들을 수밖에 없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저격하거나 정조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단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이게 이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그러면 그만두냐라고 하니까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이 겪고 계신 절망감,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가겠다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이 진정성을 뭐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국민들이 지금 단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9월은 정기국회 시간이에요. 네. 그럼 이제 국정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야당이 가장 그러니까 그 활약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9월, 10월, 11월 초까지. 근데 이거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당대표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정쟁화예요. 그러면 또 이제 방탄이다 또 얘기 나오고 왜 이렇게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본인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랬으면 저는 8월이나 7월 달에 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특검 4국조 뭐 이런 거 야당에서 내밀었고 여당에서 못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단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1990년에 김대중 대통령 평민당 총재가 단식했을 때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거 딱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13일 동안 단식해서 딱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류의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뭘 얻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네. 네. 두 분께 그냥 단답형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며칠 날쯤 단식을 멈출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단식을 해봤는데요. 네. 저런 컨디션에서 사람도 굉장히 찾아오고 앞에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 야외에서. 국회 내에서요. 네. 저는 뭐 보름 이상 못 간다고 봅니다. 보름 이상은 어렵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주일 넘어가면 좀 한계가 오고 그 다음에 거의 사실상 이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보름 이상 못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진짜 독한 마음 먹으면은 김영삼 총재가 23일 했거든요. 그때 시민당 총재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3주를 넘기려고 좀 하지 않을까. 기록을. 네. 아니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네. 단식도 해보셨군요. 박 의원께서도요. 했죠. 뭐 2주도 해보고 열흘도 해보고. 다시 보이네요. 자, 그제 2일입니다. 토요일이었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고인이 된 교사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20만 명 가까이 참석했다고 하는 주최 측 추산인데요. 자, 오늘은 교사들이 정한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사들을 교권 보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로 떠올랐는데 두 분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분씩만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먼저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들은 지금 약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동료 교사들이 죽어야 되는지 화가 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의견을 아주 점잖은 방식으로 뭐 심지어 그래가지고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 연대하는 것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래서 연단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여당 야당 다 초청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달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고통을 알겠다라고 이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계속 뭐 무슨 불순분자 취급하고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좀 이런 것까지 조금 갈라치게 하지 말고 조금 들어라.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부는 무슨 대단한 대책을 원하는 뭐 대책도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좀 듣고서 조금 이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분노하는지를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박 의원님께서는요. 어제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귀 기울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엄단, 처벌, 엄벌 이런 얘기 사라질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적 대책을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는 거고요. 그게 단지 이제 법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희초 그 선생님 극단적 선택한 이후에 3분이나 더 최근 들어서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확산돼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때문에 전국의 교사들이 저렇게 모여서 뭔가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을 정치권이 소홀하게 들을 문제가 아니고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 문제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학생도 교사도 모두 소중합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R&D 예산이 16.6%나 삭감됐다고 하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비용 삭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올해 6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딱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과학기술계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정해놓는 액수를 거의 정해놓고 이게 뭐 세부적으로 뭐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뭉텅이로 딱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의 예산안을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분야별 증감을 보면은 외교 통일이 19.5% 늘어났어요. 해외 뭐 우크라이나 지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예, 보건복지 교육도 7.5% 늘어났어요. 왜 복지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 있는데 깎으면 안 되니까. SOC 4.6% 늘어났습니다. 국방 4.5% 늘어났어요. 자, 삭감된 게 뭐냐? R&D 16.6%, 교육 6.9%.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당장 티 안 난다고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부자 감세하고 있고 지금 세수 전반기에만 40조 펑크 나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1988년 이후에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전기료 3억 원이 없어서 지금 반만 가동했어요. 절반이 멈췄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분노가 지금 철철 끌어 넘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다 뭐 콰르텔이
기권 카르텔이라면서 소부장 다 없애버리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전략이 미래가 절단납니다. 조금 심지어는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뭐 양자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왜 야당은 왜 이 엉뚱한 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경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2분만 있으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특히 아프리카에 그렇게 군부 쿠데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MC께 배종찬 앵커님께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학창 시절에 우리가 세계 지리를 배우면서 이제 세계 역사도 조금 배웠거든요. 자,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닭다리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자, 여기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한 대표적인 두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죠? 프랑스.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렇죠. 그러면 네. 자, 저희가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로는 주로 어느 나라, 세로는 어느 나라. 가로는 프랑스 식민지, 네. 세로는 영국 식민지.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 가로 프랑스 식민지 국가에서 대체로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어디냐면요. 자,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뭐 요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명 이제 그 사하라 사막지대 쪽에 있는 사헬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쭈루룩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단은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2019년 수단을 시작으로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무려 8번째 쿠데타가 벌어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 경호부대 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자택에 감금을 하고 인근 그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체포를 한 상황인데요. 이 쿠데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쿠데타가 벌어지면은 군인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밟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어디를 장악하죠?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미디어. 국영방송국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장악을 했고 국경 폐쇄한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3일 만에 국경은 재개방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령관이 본인이 이제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가봉이라는 나라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은 했습니다. 하지만 1967년부터 오마르 봉고 온디바 대통령이 무려 42년간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알리 대통령이 14년간. 가봉하면 봉고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봉 봉고. 그래서 봉고 가문이 무려 56년간 독재 정치를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워낙 오랫동안 독재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이 쿠데타를 반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쿠데타가 벌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굉장히 민주 진영의 사람이 이제 탁 정권을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본 아프리카 군부 쿠데타의 공통점은 뭐냐면 곧 이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역시 기존의 권력에 빌붙어서 사실은 마찬가지 적폐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시즌2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령관도 사실은 부패 혐의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단 국민들은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아 라면서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비슷한 세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크게 정말 뭐 민주 시민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맞서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체로 처음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독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그 민주화에 대한 의식 자체가 키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또다시 전복이 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뭐
안정이 된다거나 또는 그 나라가 갑자기 굉장히 살기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사실 알리 대통령이 본인이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지난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3연임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이러면서 정부가 갑자기 인터넷 접속을 막아버리고 뭐 가짜뉴스 괴담을 막겠다 이러면서 SNS를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투표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정선거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뭉개고 정부가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크게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도 권력자들은 여전히 프랑스랑 가깝단 말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천연 광물에 대한 이권, 사업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군대가 그대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권력자들이 프랑스, 그러니까 자신들 식민 지배했던 나라와 밀착하는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넬슨 만델라 같은 지도자가 아프리카 잘 안 나오네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이야기하신 김에 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자원을 놓고 미국, 프랑스, 방금 전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경쟁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한동안 아프리카는 거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텃밭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기업을 이용해가지고 프리고진으로 유명한. 네. 그렇습니다. 그 정권 굉장히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 정권을 유지시켜줄게. 라는 이유로 사업권을 따내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는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리 비용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슬슬 빼고 있는 사이에 그 틈을 러시아와 중국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어느 쪽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서방 국가 쪽의 군부 쿠데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의 그런 서방 국가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 중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고 이게 이제 반 프랑스 감정으로 많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언론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소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 때문에 프랑스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병력 철수해야 되고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네. 르피가로 역시 아프리카의 쿠데타 움직임은 서구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이게 이제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변화네요. 프랑스가 밀린다는 그 자리에 중국, 러시아가 침투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자, 일본이 핵 폐수를 받아버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자, 우리도 이 용어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라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자, 일본 정부는 일단 오염수 아니고 안전한 처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쳤기 때문에 처리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알프스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이 그냥 이거 처리하는 설비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거 처리수라고 용어를 써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그러니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일본 내에 농림수산상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염수 방류 이후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그러니까 처리수가 아니라 오염수란 말을 뱉어버린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거 발언 철회하고 전면적인 사과해라라고 난리를 치니까 농림수산상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사죄를 한 겁니다. 사퇴를 하지는 않았고요. 예,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오염수 용어와 관련돼서 국가마다 표현이 좀 다른데요.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는 오염수란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 아예 정부 문건에서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는 알프스 처리 핵 폐수
라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모두가 다 처리수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토야마 야키오 전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처리수라고 부르냐 이러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핵폐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나이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이면 좀 자유분방한 나라, 상당히 나이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인들의 고령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일단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두 후보 바이든 대통령 80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77세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 상원의 평균 연령은 64세. 상원 의원 100명 중 68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고령하네요. 굉장히 고령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실제로 좀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모습 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잘못 부르거나 이거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달 그 30일에 81세의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2026년 선거에 출마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30초간 압축을 응시하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얼어붙었다. 2026년 선거면 대선이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본인 거죠? 다음에 또 나올 거냐. 연세 많으시니까. 그리고 지난 7월 26일에도 이분이 모두 발언을 하던 중간에 한 20분 정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시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90세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초에 대상포진으로 3달 가까이 입원을 했다가 5월에 의회에 복귀하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당사자들은 저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공무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유 저분한테 믿고 맡겨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도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 유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연령에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 저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투표할 때 건강이 신경 쓰이니까 다른 건강한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겠다. 연령이 좀 어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성향이 나옵니까? 최근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령 정치인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가 사실 75세 이상은 인지 능력 테스트하고 정치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할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지난해였거든요. 굉장히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너 노인 폄하야 이런 식으로. 니키 헤일리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론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차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민간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힘찬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계획 잘 세우시고요.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